때문에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도 6사라는 숫자로 검열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터넷에는 천안문 사태를 일컫는 6사 사건은 검색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천안문 사태에 대한 기억을 아예 없애고싶다는 것을 보면 당국은 여전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포가 크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내에서는 계속 이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천안문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천안문 사태 희생자들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인 유족단체입니다. 천안문 사태 희생자들의 추모 사업을 진행했고 중국 정부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현안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이슈 대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백지, 백발 시위 등 최근 중국 내 집단행동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로 천안문 사태가 3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천안문 사태 이후 지금까지도 중국에서는 반정부 시위 등 집단행동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2022년에 백지 시위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백지 시위는 천안문 사태 이래 공산당에 대해 대놓고 저항했던 최대 규모의 시위였는데요. 중국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시민들은 검열과 통제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아무런 도를 접지 않은 흰 종이를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아예 대놓고 민주화를 요구할 정도로 시위가 격화됐는데요. 중국인들이 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듬해에는 퇴직한 고령자들의 백발 시위도 벌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2월 의료보험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퇴직 노인들의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백지 시위가 중국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성난 민심을 보여준 것이라면 이 시위는 주로 노인들의 불만 표출이라는 점에서 백발 시위라고 불립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중국 내 소형 은행들이 자금난으로 예금 지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당시 피해를 본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방관하고 있다며 풍선에 현수막을 달아 띄우면서 정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는 풍선 시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지금 중국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시진핑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사회 안정이 도전을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정치 부분에서 사회주의 독재 국가입니다만은 경제 부분에서는 개혁 개방을 하고 경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돈을 가진 중산층과 정보에 밝은 지식층이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들은 공산당의 실정과 부정부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금전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국가의 억압에 반대하며 민주화와 자유라는 고차원적인 욕구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사회가 이끄는 시위의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시위들이 중국의 정치, 사회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목소리도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중국의 젊은 청년들은 애국주의 교육의 영향을 가장 깊게 받고 성장한 시진핑 체제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들로 여겨져 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청년들이 거리로 나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구호를 외치며 혼자만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내 시위는 멈췄습니다만은 서울, 도쿄, 워싱턴, 런던 등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항하는 시민의식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기본 권리이기도 한데요. 최근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중국의 상황을 돌아보니까 이 변화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용기를 이 중국 정부가 억누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K뉴스 이슈대담 정진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권과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무력만으로는 국민의 뜻을 꺾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경제난과 핵개발에 지친 북한 주민들의 동요하는 민심도 곧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북한 정권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 대담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에 온갖 재원을 쏟아부으며 주민들의 삶을 숨기듯이 빼앗았습니다. 게다가 평양 중심의 개발로 지방지역의 경제는 더 피폐해져갔죠. 이에 김정은 정권은 20승 10정책이라는 유명한 지방발전 자급책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에는 수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노력동원과 비용부담 등으로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며 지속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외부 지원이 없는 자력갱생과 일말의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바로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북한 주민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주민들에게 24시간 충분한 전기가 공급될 것이며 이동의 편리성도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만성적 식량난 해결에 일조하고 더불어 건강한 삶도 누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길로 나온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대 타운이 살균 타워. 세탁소 곰팡이와 냄새 원인주는 빨래로부터 냄새를 만들죠. 타운이 살균 타워. 세탁소 곰팡이와 섬유 속차균까지 한 번에. 6월 3일. 세제도 역시 타운이. 여기는 활기차고 싱그러운 계절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 소풍을 나와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가족들.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하는 어르신들까지 이 계절을 즐기는 모두의 모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날씨만 좋은 게 아니라 오늘의 만남,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도 모두 다 잘 풀리는 좋은 날들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K뉴스 K뉴스 방송입니다. K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광장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대남 도발에 대응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소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특히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이 전상 국가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상식하고 비이상적인 도발 행위라며 북한 정권은 강렬한 도발을 통해 영국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상존하는 위협을 주고 이로써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언급한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는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북한에 경고했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며 대응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 이유에 대해 한국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 대북 정책을 바꾸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한국 정부에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정부 발표 뒤인 이날 밤 담화문을 통해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언제든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1970년대 이후 핵 개발에만 총 16억 달러를 투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북한 전 주민의 4년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민생난과 식량 위기는 심화되는 반면 북한 정권은 그나마 가용한 재원을 핵 미사일 개발에 소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2%가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해 북한의 열악한 식량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연간 식량 수급량은 80여만 톤이고 대개 다른 나라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경제적,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국방비 지출이 줄이지만 북한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도 오히려 국방비 지출, 그중에서도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한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2년 한 해에만 탄도미사일을 총 34회 발사했습니다. 이에 사용된 자금은 100만 톤가량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으며 2024년엔 지금까지 총 13회 발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은 재원 일부라도 주민들의 민생에 썼더라면 북한 경제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북한은 소수가 독점하는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을 감수와 통제의 우리에 가둬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음악의 황제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미하일 플래트뇨프가 전쟁은 범죄일 뿐이라며
자신의 조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는 5월 30일 플래트뉴크가 복수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된 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전쟁은 범죄라며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계속 음악을 하는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90년 러시아 최초의 민간 오케스트라인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플래트뉴크는 러시아 국민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플래트뉴크의 삶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전쟁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플래트뉴크는 러시아 정부에 눈밖에 났고 결국 조국인 러시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스위스에 정착한 플래트뉴크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모아 2022년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 플래트뉴크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에서 저와 함께 많은 수석 주자가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에 합류했고 공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적지 않은 단원들이 러시아를 떠나 유럽에 정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광장을 마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수많은 뉴스 잘 챙겨 듣고 계신가요? 혹시 관심은 많은데 내용이 어려워서 답답하진 않으셨어요? 꼭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어려웠던 뉴스가 듣기만 해도 이해되는 신기한 경험, 저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사 DJ 김유리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신승훈 I Believe.
뉴스를 골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종교 탄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의 초당적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포함한 17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라고 미국 국무부에 권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요, 매년 5월이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 세계 국가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위원회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국가는 이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미얀마 등 17개국입니다. 위원회는 이들 국가의 정부가 종교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고 밝혔죠. 그렇군요. 특히 북한은 22년째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998년부터 특별우려국을 지정했는데요. 네. 북한은 2001년 이후 22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위원회 권고에 따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재지정하면 이제 23년 연속 특별우려국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북한은 가톨릭이나 불교 등도 위협하고 있지만 특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하다고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는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이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감시단체인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는 이 북한 주민들,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김씨 일가나 당이 제시하는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강요당하는데요. 그렇죠. 이 어떤 형태로든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적대 계급에 속하며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하면 가혹한 처벌은 물론이고 투옥과 고문, 심지어 처형까지도 당하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기독교인에게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곳이라고 분석하는데요. 네. 현재 한 5만 명에서 약 7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이 잔인한 노동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다가 적발되면 고문이나 장기 강제 노동을 당하고 심지어는 처형까지 이뤄지고 있죠. 정말 끔찍한 인권 누림인데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가 제재해야 마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는 미국 정부에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권의 잔혹행위를 비판하고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지속적인 집단 학살과 반인도 범죄의 실태 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참 끔찍한데 북한은 왜 이렇게 종교 활동을 막는 겁니까?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말이죠. 이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보장한다라고 이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북한 헌법 중에는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를 종교의 자유를 막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 외에 다른 충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하려다 보니 평등을 강조하는 종교는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정은 정권은 특히 이 기독교를 미국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간주하는데요. 이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가운데 2명으로 미국의 한 국제 기독교 단체에 의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일성 일가를 신속하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박해한다니 중세 시대도 아니긴 하죠. 시대를 역행하는 북한의 현실이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조직적인 종교 탄압과 인권 유린에 대해 도덕적인, 법적인 책임을 질 때까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끊임없는 압박을 가할 겁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아듣기 쉬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시사기계 김유리입니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 14일 서울상공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 헬기 2대가 모습을 드러내 서울 시민들의 찬성을 자아냈습니다. 헬기 2대는 서울광장상공을 크게 3바퀴 선회해 고도 60m 지점까지 내려와 저공 비행했는데요.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는 의료용 헬기는 한국의 거점병원 8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헬기는 구급차가 빠르게 도착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중증 외상이나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출동하는데요. 스폰인의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팀이 100여 종의 전문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을 갖추고 출동합니다. 지난 2011년 첫 임무를 시작한 이후 2023년까지 15,000여 명의 환자가 이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닥터 헬기에 이어서 앞으로는 서울 도심에서 하늘을 나는 구급차를 더 자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응급의사 도심 항공교통기술을 도입해 2026년부터 활용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드론과 항공기를 이용해 응급환자 치료에 필요한 장기, 혈액 등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기술로 2030년부터는 환자도 긴급 이송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도로는 수많은 차로 특정 시간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드론은 이러한 도심 교통체증을 해결할 미래 교통수단으로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에 한국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의 구급차, 한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의 생명을 지키는데요. 5월 1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선 대한적십자사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구급차 40대의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 구급차는 한국 국민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했는데요. 대한적십자사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2,400만 달러, 현금 512만 달러, 물품 1,890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의료 기반 시설까지 공격해서 세계인의 질타를 받은 바 있는데요. 러시아는 현재까지 550대가 넘는 우크라이나 의료 차량을 파괴하거나 노획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최근 한국에 구급차 지원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화답한 겁니다. 사실 70년 전 한국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한국이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 이학적으로 발전했듯 한국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어려운 국가에 따스한 온정을 담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건넨 구급차 열쇠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목숨을 구해줄 생명의 열쇠가 됐습니다. 그 바탕엔 응급 헬기 같은 한국의 발전된 의료체계가 있는데요. 세계의 찬사를 받는 이 도움을 중력당의 북한 주민들에게도 어서 빨리 전해주고 싶습니다. 다음 곡 SES의 감싸 안으며 듣고 오시죠.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이 한국통일교육원장에 임용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고특보를 개방형 일반직 고위공무원 직위인 통일교육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는데요. 평양 출생인 고영환 한국통일교육원장은 주콩고 북한대사관 서기관과 외무성 아프리카국 과장 등을 지낸 뒤 지난 1992년에 탈북했습니다. 입국 뒤에는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지냈으며 2023년 9월엔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의 특별보좌역으로 발탁됐는데요. 탈북 외교관 1호인 그는 북한 자강도 강계시에서 태어나 평양 외국어대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한 수재입니다. 1980년대엔 김일성의 프랑스어 통역을 담당했는데 김일성이 그 실력을 칭찬할 정도로 북한에선 특급 대우를 받는 외교관이었는데요. 하지만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실상과 한국 경제 발전상을 알게 됐고 한국 외교관들과 접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누그러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루마니아 독재자인 니콜라의 차우세스쿠가 급격한 민주화 이후 국민에 의해 처형되는 장면을 보면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을 내뱉었는데 당시 사이가 좋지 않던 고위부 직원이 김일성도 처형될 수 있다고 왜곡해서 보고했고 잘못 전달된 말 한마디에 책구조가 오는 것을 보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그는 그 길로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고영환 원장뿐 아니라 북한의 수많은 고위직층이 북한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좌절, 공포 정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탈북 행렬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온 그는 뱀과 북을 모두 경험했기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통일이 얼마나 희귀한지 그 모습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탈북 34년 차를 맞은 70대 고원장은 이제 성공한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전쟁의 공포가 없고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하나된 한반도를 위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몰래 인터넷에 접속해 검색하는 이름은 김정은, 김여정, 김주애, 이설주, 태영호, 그리고 고영환이죠. 북한에서 정일 관리를 지낸 고영환 씨가 탈북해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북한 내부에 알려지면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 3대 악법을 도입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외고 정보에 대한 갈등을 퍼져나가는 희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흔히 먼저 온 통일로 불리는 한국내 탈북민, 이들이 한국에서 잘 사는 모습 그 자체가 나중에 올 통일인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풍요로움과 자유를 북한 주민들도 하루빨리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시죠. 윤도현 밴드, 나는 나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종교의 자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앙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선 종교의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2006년부터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종교의 자유 특별 우려국, 해방 직후 공산 세력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강조하는 기독교를 승리, 반공으로 규정하고 공격했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은까지 김씨 일가는 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았고, 그래서 종교는 김씨 일가 체제의 큰 위협이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창조된 인간은 그 누구든 공정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런 인간의 기본 권리를 실현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아이유 러브 윈스 전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쉽게 이해되는 뉴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하시죠. 지금까지 김유리였습니다. K뉴스가 새벽 4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가인 애국가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대남 도발에 대응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포함한 안보 저해 행위를 공동으로 규탄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강조하는 중국 견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광장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대남 도발에 대응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특히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이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북한 정권은 저열한 도발을 통해 한국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언급한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는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분명히 북한에 경고했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며 대응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 이유에 대해 한국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 대북 정책을 바꾸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한국 정부에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정부 발표 뒤인 이날 밤 담화문을 통해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언제든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1970년대 이후 핵 개발에만 총 16억 달러를 투입했다는 공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북한 전 주민의 4년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민생난과 식량 위기는 심화되는 반면 북한 정권은 그나마 가용한 재원을 핵 미사일 개발에 소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2%가 식량 대급이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해 북한의 열악한 식량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수는 70여만 톤으로 대개 다른 나라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니 경제적,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국방비 지출이 줄이지만 북한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도 오히려 국방비 지출, 그중에서도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한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2년 한 해에만 탄도미사일을 총 34회 발사했습니다. 이에 투입된 자금은 100만 톤 가량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라고 노골적인 응답하고 있으며 2024년엔 핵방비 총 13회 발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은 대형 예술하고 주민들의 민생을 꺾어놓는 북한 경제를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북한은 소수가 독점하는 전략과 발산을 지키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을 감시와 통제에 우리에 가둬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국정 발표를 갖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내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다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 할 수 있다며 한국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의 두 번째 단계인 탐사 시추로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탐사, 탐사 시추, 상업개발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1항구도시 부산이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부산시는 영국의 세계적 가문 전문기관 지행사가 발표한 세계지능형 센터 지수 9회차 평가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 79곳 가운데 14위에 올랐다고 2일 밝혔습니다. 부산은 이번 평가에서 한국 2위, 아시아 3위를 달성했습니다. 3년 전 평가에서 처음으로 순위에 든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속해서 순위가 상승 중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14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지난 7회차 평가에 이어 부산시가 목표로 한 세계 상위 20위 안에 3번 연속 진입한 것입니다. 부산이 세계적인 지능형 도시로 제대로 안착했음을 뜻합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을 맹추격해 어깨를 비슷하게 맞춤으로써 명실상부 아시아 3대 지능형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상위권 안착은 부산이 경쟁력 평가 부문 6개 평가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에서 고루 우수 순위권에 진입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사업 환경, 기반 구축, 평판 명성 분야에서 각 12위, 6위, 7위를 기록하며 상승을 견인했으며 인적 자본과 금융 지원 분야가 각 13위와 9위로 처음 상위권에 진입한 점은 향후 지능형 도시로의 지속 성장과 순위 상승에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관점 부문 중 혁신의 질을 의미하는 수행 능력 항목도 15위에서 11위를 도약해 스마트 도시를 향한 부산시 정책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현지 시간 5월 31일 워싱턴 DC 인근에서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위성 발사를 포함한 안보 저해 행위를 공동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김영진 외교부 1차관과 태평양 미국 국무부 부장과 러시아 외교파트 정책 차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에서 협의를 갖고 북한의 조달 대적인 영국 변화를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베이징 행정 성명에서 미일 한국의 정도가 당면한 어려운 도전을 보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미일의 생각 협력은 인도 태평양의 안보의 번영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차관은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언사 증가의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 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최근 발사를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명은 한미일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영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확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에 지원받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해상과 공중은 물론 사이버 등 하영역에서의 승자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최초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은 올해 삼국 안보 협력의 기준이 되는 문서를 작성하고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시기의 표준 운영 절차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키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영역에서 3자 훈련을 프리덤 엣지라고 명명하고 올 여름에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덤 엣지의 세부적인 시기는 마지막 조율 중으로 추후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 명칭인 프리덤 엣지는 한미 연습인 프리덤 실드와 미국과 일본의 연습인 핀 엣지의 앞뒤 단어를 따서 만들어졌으며 이는 한일로 나눠서 하던 훈련을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한미일은 이번 회담에서 안보 협력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 국방장관회, 특사위원회, 안보회 등의 특사를 올해부터 시작하면서 시작을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 132회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가진 군사훈련들 중 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5월 31일 2024 아시아 태평양 지역안보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2003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해온 양자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그 기간 동안 총 14개 국가와 1113회 양자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중국은 9개 국가와 130회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14개 국가와 연합훈련을 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과 가장 많은 132회 연합군사훈련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으로 130회, 인도네시아 110회, 호주 85회, 싱가포르 71회, 일본 68회 순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의 필요를 채우고 믿을 만한 공약을 보여주면서 적을 억제하고 상호 운영 능력을 연습하며 향후 전쟁을 대비한 지역적 하부 구조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연합훈련은 동맹과 동반자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방어적인 신호이자 잠재적인 적들에게는 강압적인 압박을 주는 공격적인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불법 무기 체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을 겨냥한 신규 제재를 단행하고 북한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화의 흐름을 차단할 것이라고 공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현지 시간 5월 30일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자금 조달과 관련한 제재 회피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에 연루된 개인 6명 및 기관 3곳에 대해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권고에 따르면 개인 제재 대상자론 김경남과 안세호, 송림, 김철석, 림용혁 등 북한인 5명과 러시아인 올레그 코제마코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기관 제재 대상으론 핵미사일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 합장강 무역회사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 남강 무역회사, 그리고 북한 무기의 러시아 이전에 연루된 러시아 항구터미널 운영사 보스토치나야 항만회사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은 유럽연합 내 자산 동결 조치를 받게 되며 명단에 오른 개인에겐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품과 금융, 지식의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북한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관련 국가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로 유럽연합이 북한 관련 국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은 총 77명, 기관은 20곳으로 늘었습니다.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최종 의사결정자인 김정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파악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해법으로 역이용해야 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 태평양 전략센터 부대표와 전직 북한 고위관리 출신 리정호 코리아 번영개발센터 대표는 5월 30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김정은이 가진 두려움을 역이용해 북한의 정권 교체,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저자는 김정은이 측근에 의한 암살, 쿠데타, 미국으로부터의 선제 공격, 외부 정보 유입, 자신과 가족의 결점 노출, 개혁, 그리고 궁극적인 정권 붕괴를 두려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정부는 김정은에게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정보를 사용해 북한 내 고위계층, 군부, 일반 대중에게 김씨 정권 외에도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알게 도와야 한다며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도 전단으로 인해 제1교포 출신인 김정은 생모에 대한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져 백두혈통 정통성 약화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한 대응이라고 공동저자 리정호 대표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 배격법을 비롯해 더 엄격해진 외부 정보 차단 및 통제 역시 그가 얼마나 정보 유입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견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6월 1일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연설에서 유럽과 중동의 역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인도 태평양은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작전 무대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시아가 안전해야 미국도 안전할 수 있다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둔해온 이유로 동맹국들과 함께 인도 태평양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최근 대만의 무력 압박을 가해온 중국을 겨냥해 강압과 갈등이 아닌 대화를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필리핀을 언급하며 미국과 필리핀 간 상호 방위 조약은 철통같으며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긴장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화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 사령탑이 총출동하는 안보 행사로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중국 관계의 척도 역할을 해왔으며 이번 미국 중국 국방장관 회담은 1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광장을 마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군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며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과 똑같이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같은 민족이라며 탈북민 포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6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새해 들어서도 국방 한계선 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국방 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릅니다.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국민과 정부는 북한 정권은 북한 선전선동을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1월 16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보내드렸습니다.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불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백신 모카골드. 푸른 계절에는 산과들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을 달래며 자연을 느껴보는 거죠. 새들의 노랫소리, 골짜기의 시냇물 속, 푸르른 수령을 맡으며 산꼭대기에서 외치는 야후까지. 이 모든 걸 잊게 만드는 상쾌함이 발견합니다. K뉴스도 여러분들에게 상쾌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호!
지금 여러분께서는 K뉴스에서 보내드리는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K뉴스 방송은 국내를 망라한 여러 분야의 정보를 24시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K뉴스 방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소식, K뉴스. 뉴스광장 계속 이어갑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5월 30일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만나 한미연합 방위체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을 접견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 5월 3일 취임한 뒤 아시아 국가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이 직전까지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10년간 연임하면서 한반도 방위에 기여해야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인도 사령관직을 수행하게 된 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극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속에 굳건한 연합 대비체제 유지와 한미 일체형 핵전업체 구축을 위한 인도사령부의 적극적인 기여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파파로 사령관은 한미동맹을 적극 지지하며 더욱 강화 발전되도록 인태사령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굳건한 연합 방위체제 유지를 위해 한국 측과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세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폴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을 접견해 한미동맹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고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등이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지 축산을 하는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으로 인해 인분 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5월 30일 돼지 사료로 농촌에선 주로 인분을 사용했고 도시 주민들은 술을 뽑고 나오는 모주를 사용해 왔는데 최근엔 경제난으로 인해 도시 주민들도 인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모주는 강냉이를 원료로 술을 계속 만들어야 나오는데 요즘은 종소리가 안 돼 사람이 먹을 강냉이도 부족하다 보니 돼지를 기르는 도시 사람들은 인분으로 돼지를 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분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는 충격심이 생긴 건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은 생석회를 넣고 인분을 끓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해 앞으로 원가가 되지 않는 인분 사료로 돼지를 기르는 집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농축산 전문가인 조충희 박사는 인분 사료를 먹은 돼지는 고기 맛이 떨어져 상품성이 없다며 이 때문에 고난의 행군 때 인분을 돼지 사료로 이용하는 개인이 있었지만 이후 없어졌는데 요즘 또다시 인분을 돼지 사료로 이용하는 개인이 늘어나는 것은 공long 사정이 어렵게 갖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과 아프리카 48개 나라 대표단이 참석하는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6월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최초로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개최한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로 아프리카 55개 나라 중 아프리카 연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등 7개국을 제외하고 48개 나라를 초청했는데 48개 나라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중 25개 나라에서 국가원수가 참석할 예정으로 부총리급 이상이 참석하는 국가만 30여 개국에 이릅니다. 김태호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정상들과 별도로 연속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를 한국 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삼아 공간 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 등 8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을 통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경험을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산업기반시설 건설, 행정관세 체계 구축, 디지털 혁신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6월 한 달간 대표 역할을 수행하며 회의를 소집 주재할 권한을 갖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5월 31일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 지도력을 발휘할 최적의 기회이며 세계적인 중추 국가로서 외교를 실현할 중요한 외교 무대라며 주요 추진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은 통상 자국 고위급이 주재하는 대표 행사를 개최하며 안보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제를 선정합니다. 한국이 설정한 중점 의제는 사이버 안보 평화 유지 및 평화 구축, 여성 평화 안보, 기후와 안보입니다. 한국은 우선 사이버 공감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개최해 사이버 안보 논의를 선도하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평화 구축 문제를 중점 의제로 추진하고 아동과 무력 분쟁 주제 공개 토의도 개최해 무력 분쟁 아래 아동의 권리 기후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합니다. 또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을 선도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세계적인 현안에도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국제사회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이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외교 외연을 확대해 세계적인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시설인 하나원에 마음 쉼터를 열고 탈북민들의 심리 치유에 나섭니다. 한국통일부는 5월 31일 강원도 화천군 제2하나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하나원 마음 쉼터 개소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하나원은 25년간 탈북민 대상 심리 상담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유를 위해 마음 쉼터를 열게 됐습니다. 마음 쉼터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3만 4천여 명과 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만들고 마음 쉼터의 심리 전문 시설, 체육 시설, 하나 의원 등을 활용해 마음 건강 회복을 유기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개소식에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힘은 마음의 건강, 마음의 의지에서 나온다며 마음 쉼터가 이런 뜻이 실현되는 생동감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0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현지 시간 5월 31일 북한의 러시아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데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켰다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체계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위원회 임무 연장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한다며 러시아는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내토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통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외교수장이 참여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모든 기회를 활용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5월 30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외교부가 개최한 북한인권국제토론회 환영사에서 북한 당국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북한 지역 밖에서도 인권 침해를 자행해왔다라며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즉시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선 강제 북송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게 된다며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선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내 북한 인권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11월로 예정된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계기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곧 통일이라며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한 국영상점 판매원들의 퇴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5월 30일 최근 북한에서 국영상점 판매원으로 일하던 주민들이 일을 그만두고 있다면서 이들은 돈을 투자하지 않은 채로 물건 주인들의 상품을 대신 팔아주고 월급을 받고 일하던 사람들인데 최근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그만두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례로 함경북도의 한 30대 주민은 지난해 12월 판매원으로 들어갈 때 한 달에 중국돈 500위안씩 받기로 하고 들어갔지만 한 번도 약속된 금액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전언입니다. 이미 약속된 돈인데도 받으려면 사정사정하거나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차라리 그만두고 마음 편한 길이 척한다는 겁니다. 대체는 최근 돈 없이 들어간 판매원들은 머슴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코로나 전처럼 개인 밀무역이 활성화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가다가는 연달도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게 요새 사람들의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제발 당마당을 뜯어먹고 살 수 있게 코로나 전처럼 모든 유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우주정책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045년까지 약 730억 달러의 투자를 풀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30일 경남 합천 우주항공청 인기청사에서 열린 우주청 개통 기념식에서 2032년 달에 한국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2027년까지 우주항공산업 관련 예산을 10억 8,6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해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그 가운데 10개 이상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며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 이제 한국이 우주 분노를 계속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우주 기준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 세계 7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우주산업 전담 기관을 만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음악의 황제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미하일 플래트니우크가 전쟁은 번개일 뿐이라며 자신의 조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90년 러시아 최초의 민간 오케스트라인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를 주관한 클래프는 러시아 국민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플래트니오프의 삶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전쟁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플래트니오프는 러시아 정부의 눈밖에 났고 결국 조국인 러시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스위스에 정착한 플래트니오프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모아 2022년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 플래트니오프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에서 저와 함께 많은 수석 주자가 라흐마니노프 인터내셔널 오케스트라에 합류했고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 외에도 적지 않은 단원들이 러시아를 떠나 유럽에 정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이 진행된 여러 곳에 김정은 초상화가 걸린 모습이 5월 21일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지만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월 25일 자유아시아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의 초상화를 처음 본 주민들은 나올 것이 이제야 나왔다는 표정일 뿐 다시 보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가정마다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액출 위에 먼지가 쌓이고 유리가 더러워도 잘 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겠다던 김일성의 공약이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실현되지 못하고 민생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초상화가 새롭게 걸린 데 대해 주민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소식통도 그거 하나 걸린다고 충성심이 달라지겠냐며 식량 배급 제도가 살아있을 때는 수령 초상화를 매일 닦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장마당이 생긴 이후 초상화 전산 사업은 옛말이라며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 김정은 초상화를 가정마다 내걸게 한다면 인지는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외부 정보를 접하는 북경 지역 주민들은 수령은 한 분뿐이더라니 어느새 3명이 됐다며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와 권력 세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한국 공기업이 국내 최초의 한국형 원자력 수력 발전부터 지능형 농장, 즉 스마트팜까지 중동시장에 한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5월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식품 공기업 등이 연이어 중동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후 활기를 띠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전은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온전 해저 송전망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중입니다. 이는 한전이 수주한 국내 최초의 한국형 원전의 해외 수출 성공 사업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시장에 한국 농식품도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바이 지사는 최근 국내 지역본부와 지자체 등과 협업해 전남의 배, 충남의 딸기 등을 아랍에미리트 대형 매장에 신규로 수출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카타르 오만의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누적 배당 금 14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무려 9,493%라는 놀라운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남동발전은 파키스탄에서 30년간 수력발전소를 연간 4,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중동에서 에너지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가나, 세네갈, 케냐 등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7개국에 한국의 벼 종자와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K 라이스벨트 사업을 확대하고 세네갈 등에선 중고 농기계 지원 등 신규 공적 원두 사업도 펼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의 수출 시장에 신생 산업 기업인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화장품 관련 스타트업들이 성장해 세계적인 벤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증가, 한류의 새로운 축인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커나가고 있습니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스타트업 수출 현황 및 수출 활성화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수출은 지난 2017년 2억 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24억 2천만 달러로 지난 6년간 연평균 성장률 48.3%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연평균 1.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 전체 수출액에서 창업 10년 미만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수출 비중은 2017년 2.3%에서 2023년 3.3%로 증가했고 2017년 0%였던 스타트업의 수출 비중은 2023년 0.4%로 성장했습니다. 기계류 수출은 반도체 제조 장비와 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력 산업 관련 파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발달과 AI 반도체 칩 수요 증가 등이 수출이 늘어난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요가 증가한 덕도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 푸틴을 겨냥해 독일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영토의 모든 인치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로이더 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20년 이후 프랑스 프루키에서 열린 동독 경제 포럼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나토의 최근 동부 국경 강화 움직임은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독일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해 연안국에 대한 나토의 주둔에 지난 10년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될 것이기에 독일과 동맹국들은 지난해 발트해 국가에 추가 부대를 배치하고 앞으로 한개 여단 전체를 연이어 주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런 안보 정책의 전환은 러시아에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독일은 나토 회원국 영토의 모든 인치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외교가 강력한 힘의 우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며 발트의 연안국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때 나토 동맹국들이 그들을 방어하는 데 뛰어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런 신뢰는 러시아의 전술 재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나토 회원국이 공급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광장을 마칩니다. 계속해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4일 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상 10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영상 21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함경도엔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평양은 영상 15도에서 28도, 신의주는 영상 16도에서 28도, 개성은 영상 13도에서 29도, 함흥은 영상 13도에서 25도, 성진은 영상 11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전 해상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고 동해 중부 먼바다론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
라이칭더가 대만의 제16대 총통이 올랐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사에서 중국을 향해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떨지 않도록 보장하자면서 대만과 중국 관계의 현상 유지에 대해서 연락했죠. 이중 특권 전쟁이 격화하는 대만의 신실전 수용권 자꾸 갈등이 급속도가 될 수 있어 세계의 동력이 집중됐습니다. 어느 시점이나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느냐에 따라 대만과 중국 간 관계 악화와 이중 갈등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지구촌 이슈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만 라이칭더 총통 취임과 대만과 중국의 관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려 합니다. 지난 5월 20일 대만의 새로운 총통 라이칭더는 총통부에서 취임 생사를 하고 국회의장으로부터 중화민국 국세와 총통 임장을 넘겨받으면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날 라이칭더 총통의 언사는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유화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칭더는 중국에 대해서 대만에 대한 말공격, 무력 협박을 멈춰하면서도 대만과 함께 글로벌 책임을 짊어지고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자라고 제안했죠.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의 존재 사실을 직시하고 대결을 대화로, 호위를 교류로 대체해 협력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2016년蔡英文전 총통의 첫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책을 관련 내용도 아예 그렇습니다. 대신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31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중화민국 대만도 3번 언급해 중국과의 차이를 부각시켰죠. 중화민국은蔡英文전 정부가 새로 채택한 국가로 대만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극도로 싫어하는 편입니다. 이에 중국은 기다린 듯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 연설을 강경하게 비난했죠. 그리고 총통 취임 3일 만에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까지 시작하며 무력 시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국민들이 지금까지 중국이 대만을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중국과는 거리가 더 멀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시진핑 정권은 그러한 사태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만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를 유지할 것입니다. 대만과 중국이 격화되고 지역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드는 사태는 지역 이웃 국가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에게도 강직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 열린 소통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대만 관계법 등에 따라 대만이 자체의 방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갈등고리에서 대화를 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상대국가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며 외교로서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하죠. 하지만 북한 당국을 보면 주변국들의 이런 모습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극단적으로 규정했죠. 성격있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북한 당국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죠. 마냥 어린아이처럼 굴며 배짱을 부리기보다는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 주민들을 위한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지구촌 이슈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지구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K뉴스가 새벽 5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체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을 겨냥한 신규 제재를 단행하고 북한 무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의 흐름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현지 시간 5월 31일 북한의 유럽연합 정보에 따르면 개인 제재 대상자로는 김경남과 안태호, 손림, 김철석, 임용혁 등 북한인 5명과 러시아인 올레그 코제마코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기관 제재 대상으론 핵미사일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기관 합장강 무역회사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 남강 무역회사 그리고 북한 무기의 러시아 이전에 연루된 러시아 항구터미널 운영사 도스푸나야 항만회사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은 유럽연합 내 자산 공격 조치를 받게 되며 명단에 오른 개인에겐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북한과 이번 제재로 유럽연합이 북한 관련 국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은 총 77명, 기관은 20곳으로 늘었습니다.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최종 의사결정자인 김정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파악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해법으로 역이용해야 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 태평양 전략센터 부대표와 전직 북한 고위관리 출신 리정호 코리아 번영 개발센터 대표는 5월 30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김정은이 가진 두려움을 역이용해 북한의 정권 교체,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저자는 김정은이 측근에 의한 암살, 쿠데타, 미국으로부터의 선거 공격, 내부 정보 유입, 자신과 가족의 결선 노출, 개혁, 그리고 궁극적인 정권 붕괴를 두려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정부는 김정은에게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정보를 사용해 북한 내 고위계층, 근부, 일반 대중에게 김씨 정권 외에도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알게 도와야 한다며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도 전단으로 인해 제1교포 출신인 김정은 생모에 대한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져 백두혈통 정통성 약화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한 대응이라고 공동저자 리정호 대표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 배격법을 비롯해 더 엄격해진 외부 정보 차단 및 통제 역시 그가 얼마나 정보 유입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6월 한 달간 대표 역할을 수행하며 회의를 소집 주재할 권한을 갖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5월 31일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 지도력을 발휘할 최적의 기회이며 세계적인 중추 국가로서 외교를 실현할 중요한 외교 무대라며 주요 추진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은 통상 자국 고위급이 주재하는 안보입니다. 한국은 우선 사이버 공감 내 위협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개최해 사이버 안보 논의를 선도하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평화 구축 문제를 중점 의제로 추진하고 아동과 무력 분쟁 주제 공개 토의도 개최해 무력 분쟁 아래 아동의 권리 보호와 역량